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 편성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책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의 5년 동안 외교안보 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담자로서 나선 최종근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서 이미 굉장히 환영의 인사가 있는데요. 경축 시선집중 선골 최종근 교수님 뉴스인 전격 출연이라고 하는데 네. 선골이신가요? 시선집중에서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쪽 제작팀이. 네. 제작팀이 잘 갔다 제작자이신가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네, 오늘 사이다 방송이냐 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책의 화제성만큼 또 대담자이신 최종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또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인 유튜브에는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원샷으로 다시 한번 이 출연의 소감도 그리고 인사도 해주시겠어요? 뭐 그런 거. 예, 시사인에 와서 일단 영광이고요. 처음 와봤고요. 시사인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김은지 기자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로서는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주 모실 수 있는 건가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일단은 너무 고맙습니다. 모시기 쉬운 분이 아닌데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모셔가지고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학자이시기도 하시지만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으시면서 외교안보 영역에 실무를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 저는 그 점이 사실 더 깊이 있게 이런 이슈들을 짚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의 대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아니 어쩌다가 대담자가 되셨어요? 예, 그러게요. 제 여기 대담자의 변에도 썼지만 정확하게 한 1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23년 5월에 양산에 대통령님께 인사드리러 갔었고요. 뭐 가끔 내려가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늘 대통령님은 기록에 대해서 늘 현직일 때도 그러셨지만 기록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런저런 계기의 대화는 많이 하지만 좀 체계적이고 정제된 대화를 좀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셨고요. 뭐 제가 왜 선정되었는가? 글쎄요, 뭐 말씀하신 대로 학자로서 5년 동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뭐 봉사했으니까 아예 모르는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좀 나았겠죠. 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혹자는 이제 아마 회고록의 성격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담자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저희도 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대담자와 소위 대통령의 관계는 좀 대등하거나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영원한 참모 아니겠습니까? 비서관으로도 오랜 시간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조정하려고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좀 대통령이 아파할 만한 질문들 그 영역들에서는 조금 세게 힘주어 말했던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뭐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뭐 질문을 안 드리면 이상하니까 이 모든 작업은 독자 혹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니 좀 모르는 질문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저거 질문해라라고 서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질문을 미리 짰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루 전날쯤은 보내드렸고 어떤 질문은 하다 보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어떤 것은 또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질문이 나왔고 뭐 그런 거죠. 네.
굉장히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러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학자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대통령에게 그때 왜 그랬어요? 왜 뭐 후회가 뭐예요? 실제로 왜 그런 그때 더 질문을 안 꽤 했어요? 하시던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의 그 인간적 신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까 물어보신 질문의 또 다른 장점일 그렇죠. 수도 예, 있겠죠. 예. 그게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그러나 좀 마음은 무거웠어요. 첫 번째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내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숲 자랑을 할 가서.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 대학에 있으니까 조교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저 혼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기사 신문 기사로 돌아가서 그거를 네. 찾아야 되고 네. 연역 같은 거 뭐 이런 걸 찾아서 대통령의 기억을 다시 재생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됐거든요. 이렇게 2017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7, 8년 된 네. 시기이고 저도 어떨 거를 잘 잊어버려서 그 연역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국정 백서를 보거나 뭐 이런저런 언론사의 기사들 많이 참고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담자가 되신 이유 중에 하나 책에 써놓으신 거 보면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된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안보 책임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재판을 받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본인이 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그분들의 성함을 거론하진 않겠으나 그분들이 더 대통령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구상을 하시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혹은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합리하게 지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대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운명.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어쨌든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요. 예. 예. 네. 또 이 댓글에도 이제 책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시점상 지금에 내셨던 게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또한 사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고록 문화가 아직도 좀 잘 안 되어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고 외국은 그걸로도 화제가 엄청 되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거의 퇴임 끝나고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오고 이렇잖아요.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기록을 좀 해두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5월 며칠 날 책을 내자라는 구상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이 우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고요. 정말 책을 팔 생각이 있었다면 이게 600페이지. 650쪽 예, 넘는다면서요. 650페이지고. 그런데도 많이 팔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건 이제 생물학하고도 좀 관계 있어요. 어떤 의미죠? 생물학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연세 그리고 저의 우리 모두 다 이제 현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미 6년 7년 전 이야기이니 기억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것이 왜곡과 미화로 채워지거든요. 왜곡과 미화로 채워지면 이게 결국 정당화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특히 외교안보 편을 다룬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영역이 가장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싶고 또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경제정책, 복지정책은 어느 정도 자기의 시각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 외교안보 정책은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확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아니면 언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책에도 보면 이어달리기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여러 차례 사용하시는 걸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되게 솔직하게 본인 회고들을 넣어놨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절제한다라는 이미지가 큰데 여기서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들, 감정들을 표출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네.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임기를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무거운 무게를 짊어진 그래서 소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현직 때와는 달리 좀 뭐랄까요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워낙 절제를 하시는 분이지만 조금 더 그 좀 자기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현직 때보다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회한을 좀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 뭐 깡패 이런 배신자, 배신자. 그런 워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따 해보도록 하고 네. 이제 그런 회한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부의 2년 동안에 대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외교 안보 영역이었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쓴 부분인 거죠. 거기에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으셨던 게 제가 인상 깊던데 결국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이를테면 살면서 학자로서 온 기자로서 세상에 돌아가는 현안을 많이 보죠. 그러나 아마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길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며라고 하는 이 저자의 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절치부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님이 그 청와대에 계셨을 때도 저희 참모들한테 절치부심을 사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를요? 네. 왜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혹은 지난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여 참고하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거죠. 뭐 저 멀리 가서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뭐 그 전에 그 우리의 그 독립주권 상실까지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그런 절치부심의 마음을 조금 길게 보시고 현안 하나하나를 짚어보기보다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하면 이런 책이 안 나왔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나름의 또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호를 5년 동안 선장으로서 항해를 하시다가 이제 자기의 항구에 돌아가서 그 떠나보낸 배가 잘 항해하길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파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말 소중한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좀 몇 가지 뭐 대담자로서 그리고 그 저자인 대통령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좀 스테디셀러라는 표현이네. 그냥 꾸준히 팔리길 꾸준히 읽히길 바래요. 이게 하나의 뭐 이렇게 바람처럼 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 5년이라는 시간을 정부에서 보내고 학교로 돌아와서 보니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노태우 정부 시대 혹은 노무현 정부 시대, 김영삼, 김대중 시대 등등 우리 역대 대통령의 임기 중 우리가 했었던 여러 외교 정책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원문을 참고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 당시에 정책 결정자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했어 저걸 했어라는 말이 없고 대부분 영어로 된 외국사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참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을 하지만 우리 정치학을 하시는 분, 외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00여 개의 각주를 달았어요. 그렇죠. 네. 책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대통령님도 당연히 동의하셨고 그래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는 해설도 하고 기원도 따져보고 참고할 만한 도서나 논문도 달았죠. 대담집을 내는 게 이제 대담자로서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럼요. 에너지가 이게 뭐 통상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아마 6개월 이상은 대통령님이 계속 운문하시고 고치시고 그랬던 거예요. 또 그 사이 또 상황이 바뀐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워낙 현안들이 또 예. 있다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 내고 좀 뭐라고 소감을 말씀을 혹시 하셨는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네. 그냥 뭐 잘 나왔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저도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책 나고 못 내려갔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 현업을 살고. 그렇죠. 학교에서 학과상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서 뵙고요. 뭐 소주라도 한 잔 얻어 먹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담자로서 이 책은 아까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향은 좀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참고서가 됐으면 그리고 좋겠다. 절대 정당하거나 우리 정말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아쉬웠고 좀 이어 달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편해할 질문들도 좀 준비해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 말씀처럼 그게 입이 떼지기 쉬운 또 질문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가 가장 불편한 하기 전에 긴장된 질문이셨나요? 일단은 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안 불러내셨어요? 뭐 이런 질문. 어떤 상황에서 안 불러냈단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하노이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나자라고 했어야 됐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질문.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좀 기획이 의도가 된 거죠. 의도된 기획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대통령님이 이런저런 자기 의도를 얘기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의 보스이고 대통령인데 제가 뭐라고 그때 후회스러우세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좀 따지고 물기는 쉽진 않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님이 자신의 의견과 회안을 말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드리는 거죠. 네, 저는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부분 회고는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 하노이 노딜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인상적인 그렇죠. 왜 장면이었는데. 예상 못했습니까? 등등 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럼 2018년에 5월달 북한을 깜짝 방문했던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또 제안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재밌던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 제일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책을 보기 전에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책 보다가 저로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신남방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뒤집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깨가 넓어진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은 역대 정부가 촘촘히 쌓아놓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언론 지형이나 우리의 담론 구도에서 북한 이야기 많이 하고 동북아 뭐 이야기하고 한미동맹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협력하고 싶은 나라가 정말 세상 삐까리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신남방 국가라고 하는 즉 아세안 지역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좀 우리하고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공유하길 바라요. 무슨 뜻이냐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혹은 중남미 지역에 접근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침탈했거나 자원을 가져갔던 나라죠. 유럽이 아프리카를, 유럽이 동남아를 그리고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 중남미를. 근데 우리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겪은 거거든요. 식민도 당했고 탈식민도 했고 전쟁도 했고 민주주의도 어려움을 겪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게다가 우리는 빠른 공업화 산업화 그다음에 탈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일종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롤모델이네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산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 유럽처럼 뭐 돈 보따리를 싸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자고 하는 거고 여기 한 구절이 새마을운동에 관한 거예요. 네네, 그 재밌더라고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역할은 있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강론이 있을 텐데 새마을운동 사업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한 거예요. 전 정부들이.
그래서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오니까 밑에 실무들이 정부의 소위 입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꼭 소위 키핑해라. 그대로 진행하자. 왜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세안 국가들이 또 이름을 바꾸고 혼동스럽다는 거.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죠. 이어달리기. 예. 예. 그거 뭐 바꾼다고 뭐 이렇게 바뀌겠어요, 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섰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외교차 다닐 때 그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는 공업화하다가 환경을 많이 망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농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교육은 이런저런 시설이 좋을 것 같아. 특히 병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와서 학교를 지어준다면요. 자기네 건설회사하고 계약해야 돼. 자기네 제품을 써야 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건설이나 고용 효과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위 조건부를 별로 안 지키는 대신에 또 우리가 가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죠. 공유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관심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름 그 자체도 상당히 그들에겐 수용성이 높았던 거예요. 신남방 정책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그 마음은 왜 인도? 그렇네요. 아시아 태평양 그러면 자기네가 아시아에서 괜찮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은 두 가지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오고요.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쪽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으로 해서 대륙국가, 해양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인도 태평양 그러면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남방 그러면 자기네들의 소위 정체성을 수용하고 상당히 찬탈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수용성 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정책이 사실상 폐기가 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워딩도 아마 내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봐요.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지역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국가들의 수용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다 갑자기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그러면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시각에서 한국도 그냥 그런 나라들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는 지역 외교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맥시마이즈해서 펼치면 상대 국가가 수용하거든요. 게다가 신남방이라는 이름은 대통령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그 이름의 맥락을 따서 저쪽이 동남아 국가들이니 신남방이라는 걸 한 거고 그 북방 지역은 신북방 정책이라는 걸 그대로 이어가서 특히 이념적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소위 확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그 전력이 좀 손상됐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부산 엑스포 29표 사태와도 연관해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퇴임할 우리 정부가 끝날 때쯤 엑스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들어봤던 보고와 보도와 이런저런 구도를 보면 사우디가 정말 액티브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막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 바뀌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29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비록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소위 맞춤형 전략으로 다가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도운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중남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국가는 의외로 많은데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적표가 이렇게 2년 만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차갑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날도 있지 않겠어요? 아유, 사이다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절망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상처받아서 사진도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시고 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외교 전략에 대한 좀 변화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당장 안 보이다 보니까 근데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2017년 5월에 정권을 잡고 들어와 보니 한중 관계는 빙하기였어요. 그때 그랬죠. 완전히 모든 예, 게 얼어붙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드의 배치였던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 주변국의 외교를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죠. 따라서 좀 모든 외교의 정성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국내적으로 우리 뭐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뭐 성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졌어도 잘 졌다 이렇게 또 됐으면 국민들 자존심이 덜 좀 상했을 텐데. 이를테면 100대 뭐 90 몇으로 졌으면 할 수 없을 텐데. 실제로 그때 그런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망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균형 외교 혹은 지금 정부의 균형 외교의 반대 표현을 또 책에도 써주셨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보통 균형 외교라고 하면 언론 지형에서는 뭐 미국을 버리고 뭐 중국에게 편승하게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여기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현직 때도 그랬지만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활용하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는 플랫폼인 겁니다. 다만 동맹이 그 이익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균형 외교는 쉽게 얘기해서 요새 자꾸 균형 외교 뭐 편중 외교 나오는데 균형 외교는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 나라랑 골고루 외교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부 하는 건 편식 외교인 것 같고요. 편식 편향도 아니고 편식인가요? 네, 편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편식 외교의 결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 엑스포의 결과죠. 뿐만 아니라 잼버리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이제 택에서 그 대통령께서 잼버리 지적하셨더라고요. 거는 저도 되게 추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5월 달에 들어가니 정부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올림픽 하겠다는 나라의 준비가 이 정도밖에. 2017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하는 그곳이 황태 덕장이 있는. 제일 추운 곳.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기억해. 황태 덕장이 있었던 곳이 올림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다. 그래서 자기 참모들로 하여금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랬다. 얼마나 추운지 체감하려고.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 지붕을 씌울까도 고려했었다. 뭐 아니면 화로를 놓을까도 고려했었다. 뭐 담요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겼죠. 즉 뭐냐면 전 정부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를 맡으면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정부는 내각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 그것 때문에라도 평창올림픽은 내용도 알찼고 흥행이 된 거죠. 그랬죠. 물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평화올림픽이 됐지만 다 갔는데 막 춥고 얼어 죽고 막. 그럼요. 그 준비도 허술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게 손님 모셨는데 기하게 대답할 것도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방치했다는 거 게다가 아닙니까? 전 정부를 계속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8년 차 같아요. 끝없이 소환되고 있긴 합니다. 이 책을 냈는데도 계속 소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내냐. 지금 또 이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책을 내서요. 그러니까 워낙 언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을까요? 책을 낼 수 있는. 언제가 가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치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피해서 무슨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낸다? 아니 저도 그렇지만 임기를 마치는 우린 지난 과거 세력입니다.
그러니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기록물을 내놓는 것과 무슨 우리가 뭘 해보 대통령이나 뭐 정치적 영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서로서 책꽂이에 꽂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정부 특히 용산에서 더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죠.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다른 생각. 예. 왜 그때 그것밖에 생각 못했어? 예. 왜 그 딴 것을 못 봤어?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정말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근데 뭐 비난을 하거나 읽지도 않고 싸잡아서 이념적 잣대를 대서 그런 건 좀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에피소드가 또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도 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현안이랑 이제 또 굴러가다 보니까 더욱더 눈에 띄는 것들이 있고 네. 또 보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생각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은 사실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 임기 말까지 북한을 어떻게 관여해서 미국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전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소위 이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보다리에 이런저런 대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일화를 편안한 마음으로 푸신 겁니다. 두 번째 파트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방, 보훈, 다자 외교, 뭐 그리고 우리 대일 관계를 하나에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특히 대통령님은 보훈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임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외교 안보 혹은 나라를 지키는 것 그 자체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신대요. 하나는 거죠?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외교부에서 하는 외교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국방을 잘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 하나는 보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훈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의 정신 이런 걸 떠나서 나라의 안위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개인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끝까지 그러면 더 많은 소위 의미 있는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그렇죠. 지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그간 보훈 외교만 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저기 보훈 정치. 아니요. 그 호국 보훈만 했던 호국 보훈. 그러니 되게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지킨 장군들. 그런 사람만 조명했다. 예.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면 수원의 기생, 진주의 기생, 무슨 남욱군, 뭐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의 활약은 그동안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기관은 그걸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국방도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일화들이 쫙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던 것. 즉 미국이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500km, 800km 이상까지밖에 못 쏴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탄두의 중량도. 근데 대통령이 그것을 풀어내는 이야기. 자주국방의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을 첫 방문하기 1주인가 2주 전에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보시고 그것을 책임졌던 박사님을 껴안아 드리면서 엉엉 울었던 일화. 그러면서 이상하죠.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지만 책에 밝혀 있듯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만 열중할 줄 알았지. 근데 국방과 보훈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게 좀 잘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모 인사한테 들었던 말이 대통령이 밀떡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대통령님 계셨어요. 기분 안 좋으면 군대 시절 얘기하면 또 좀 풀리시고. 실제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에 따르면 유일한 병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여기서 하하하를 빼셨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본인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뭐냐면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병장 출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우리 문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님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병 출신이고 나만 병장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만기 제대를 하셨지만 당시에 병장의
진급하는데 티오가 있었던 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티오를 채우기 위해서 그 베트남전에 파병하셨던 분을 먼저 진급을 시키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병들은 그냥 상병으로 제대시켰는데 예. 또 그게 우연치 않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상병들을 다 병장으로 진급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하하하 나만 병장이지. 네, 하하를 빼셨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훈 그리고 그런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좀 눈에 띄었는데 이제 홍범도 흉상 논란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이렇게 째째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다. 네. 왜 우리 스스로 못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도 크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현장에서 약간 좀 이렇게 톤이 올라갔다고 할까요? 진짜 네. 진심으로 화가 네. 났던. 예. 그러니까 화나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 늘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건 좀 톤이 올라간 건데 이 책에도 당신의 회고가 나와 있지만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알마티라는 도시를 가서 그리고 그 고려인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고려극장에 가서 고려인들을 모셔다가 왜 홍범도 장군을 대한민국에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여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뭐 소위 장군님을 빨갱이니 팔치산이니 뭐 육세에 갖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고 대통령도 나 그거 내가 관여한 게 아니라 육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명구스럽고 그 교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고려인들한테. 근데 이거 제가 처음 밝히는 거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적 파장이 큰 거예요. 뭐냐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은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 주류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소위 공산당 빨갱이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시대를 살았는데 공산당 빨갱이가 되고 그럼 자기는 무엇이지라고 하면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니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성명서까지 발명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그러려면 다시 우리가 모셔오겠다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도층이신데. 네. 이 문제도 사실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렸지 뭐 어떻게 되고 있나 싶은데요. 그 논란이 뭐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의 이념의 잣대로 독립의 특히 무장 독립의 역사를 그렇게 편향적으로 재단하고 더군다나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반공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표현한 표현대로 정말 못난 겁니다. 네. 째째하고 못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의 어떤 표현들이 솔직하다 혹은 뭐라고 할까 격정적이기도 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중국 혼밥 논란 2017년에 이제 가셨을 때 그 질문하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살짝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혼밥 어떻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빌드업을 하신 거죠. 근데 대통령의 표현이 강했죠. 네,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후지게 전락시킨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가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지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그때 방문하시고 했던 논란이고 얼마나 5년 6년 동안 꾹 참은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셔서 처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었지만 정말 뭐 이렇게 후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무슨 안보실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언론들이나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외교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공공외교거든요. 게다가 17년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시민들이 편하게 아침을 먹는 서민적인 식당 가서 밥을 드시는 건데 그걸 혼밥이라니요. 그건 정말 태행적인 것 같아요.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오바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었던. 저도 하노이 가서 쌀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거기 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먹은 데라니까 뭔가 다를까 싶어서. 아니 이게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그런 문재인 세트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럼 밥은 늘 혼자 숨어서 먹어야 되나? 네? 그 메시지를 그러면 곡해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렇다 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어디서 드셨습니까? 미국에 가시는 거 그리고 유럽에 가셨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우리 진보 진영도 좀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대통령의 행보, 그러니까 순방 중 행보는 모든 것이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부부가 호텔에 잠깐 나 산책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갖다 쳐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누군가는 미리 다 여기 있습니다. 가서 무슨 플레이버가 맛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비건이고요. 이거는 저기 뭐라 그럴까 유기농이니까 뭘 드시는 거에 따라 다른 다 하게 합니다.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선택하는 맛조차도. 그런데 그걸 저렇게 사실 알면서 저렇게 곡해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좀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관여 정책을 하는 정부였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여도 했지만 또 강경한 이야기,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되는 강경한 부분들도 있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대통령님과 현직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평화만큼 좀 공허한 단어가 때로는 없어요. 어떨 때 가장 공허하냐면 내 힘이 없을 때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17년 초에 북한을 볼 수 있는 힘, 북한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매우 미약했어요. 미약해서 미국한테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정보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러니 미국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고 우리의 힘은 약하고. 협상력은 없고.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의 국방력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늘 뭐 우리하고 대화하겠어요? 도발할 때도 있고 혹은 긴장을 조성할 때도 있으니 우리도 맞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북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도 같이 대응을 했던 점이 많고요. 그 지점을 여기서 많이 밝혔고요. 특히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함으로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 기술력에 따라 미사일을 마음대로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미국 사람하고 협상만 했으면 될 걸 왜 그전에 못했느냐. 이런 거죠. 차마 못 물어봤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남북 관계에서 가장 아픈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사건인데 그 질문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했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쌍욕했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자기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쌍욕을 했다. 이렇게 책에 써놓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님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그건 제가 당연히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해드려야죠. 저 쌍욕했어요. 막 동물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머나 변호할 일은 당연히 없죠. 대통령님도 이건 명확하게. 반드시 사과할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뭐 100% 신뢰했다 이런 말은 좀 과도한 거고요. 그 당시 중요했던 것은 전쟁의 위기로 치렀던 한반도의 정황을 2018년도에서 완전히 전환시켰잖아요. 오죽하면 그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하니 하루 만에 우리 대통령을 찾는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담장에서 이메일로 소통하시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는 맨날 기차 타고 다니니 친서를 주시면 저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노트북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강화 영화예요. 근데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선 좀 제가 정확히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북한이 적성국으로 우리를 대한다 한들 남북관계 안 좋다 한들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이라면 사이가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한반도 프로세스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문재인 평화 대통령 프로세스. 예 죄송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남북미가 다양한 형태로 만났던 시절이 사실 굉장히 꿈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을 보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회고 중에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일본의 방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네. 일본이 진짜 그때 남북미가 대화하는 상황을 불편해했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더 알게 됐어요. 뭐 이미 보도된 부분들이 네.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하면 일본 측 정상의 발언은 참 듣기 힘들었대요. 왜 한미일이 같이 연합훈련을 동해바다에서 안 합니까? 등등이요. 뭐 이런 문제 있고요. 또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아베가 워싱턴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아베 참모들이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 만나서 한다든지 그래서 정의용 당시 실장이나 서훈 원장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신부님들이 많이 미국에 갔다 왔죠.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까지 남의 일에 진심이었을까요? 안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자신들이 배제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하고 한국만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나 자기들은 북한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껴야 된다. 자기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북한 문제가 남북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일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일본과 달라진 것 같아요. 매우 경화되어 있고. 우경화. 예. 그러니까 우경화이긴 한데 너무 뭐랄까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대통령의 발언도 여기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안을 가져가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매우 경직된 사고를 대했다 이거죠. 네. 심지어 남북미 만나는 발표 다음 날 이제 제재 발표하고 막 그랬던 것들은 그러니까요. 좀 해도 너무했다는 감정적 생각이 들어야 시간이 드니까 그땐 대응하느라 바쁘긴 했는데. 네. 사실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라인 사태도 결국 일본의 어떤 우경화적인 움직임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들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다만 이거는 정부의 혹은 정권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라인 사태 대응. 민족주의적으로 대하면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미래 산업 혹은 우리가 일본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 인프라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대한 실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민족주의 반일 감정은 우리 뭐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실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정말 네이버라는 개인 회사 하나,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일개 회사가 뭐 손실을 받는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 지켜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실력 어떻게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걸 참고서로 삼고 이 책을 읽어라. 왜냐하면 수출 규제권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상하더라. 2018년 12월에 당시 노영민 중국 대사가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또 19년 2월에 당시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도쿄에 갔더니 얘기했다. 이건 이상하더라. 그래서 미리 대응하겠다. 대통령은 정말 이를테면 비서관이 100, 수석이 뭐 200, 실장이 500의 보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보고를 받겠어요. 그걸 선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사실 이 사태도 작년 이미 11월부터 그렇습니까? 예견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러면 우선은 한일 정상이 곧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일본 보도가 나오던데. 뭐 만난다고 그러대요. 일요일인가요? 한중일 이제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언급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언급했다라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이제 와서 이런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은 독도 뭐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라인 사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겠죠. 근데 뭐 한일 간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인간적 신뢰가 두텁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린가라는 비판과 실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라인 사태를 언급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두루뭉술한 외교 언어가 아니라. 예. 아,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근데 왜? 아니 여기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예. 헌법적 권한은 예.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예.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할까 말까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니 뭐 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아니 예. 안 그러면 어렵게 한중일 정상이 모인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모인 건 2019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수행으로 보돈회담에 배석을 했었는데 아니 뭐 이걸 왜 얘기를 못해요. 2019년 12월에는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럴 수는 있죠.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보도자료는 좀 두리뭉실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백불로 예.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네. 두리뭉실 얘기하고 정작 센 거는 뭐 그랬죠. 이런저런 신문사에다 흘려주는 거예요. 아니 한일 정상회담 처음 윤석열 정부 때 했을 때도 그때 멍게 이야기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정부는 완전 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버리면서 두고 보시죠. 아니, 뭐 예.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이네요. 지금 여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데 그 레버리지를 여기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예. 다시 이 책으로 예. 저기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개선 아니죠. 그렇잖아요. 국민적 자존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는 그분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반도체를 규제했던 국가 아니에요. 강제동원 사건부터 예. 시작해서 예. 화이트리스트 예. 소부장 사태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거죠? 것이요. 여기서 예.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행정부가 당연히 수용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 거였는데 일본은 경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 소부장으로 우리를 쳤다. 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죽자사자 달려든 거예요. 네. 이 책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협상 파트너였던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좀 하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내내 하는데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오히려 트럼프는 그냥 솔직하다라는 걸 편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네.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가감없이 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정말 그건 현직일 때나 지금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요. 저는 당시 그 대통령 안보실의 비서관으로서 그 대통령과 그 트럼프 회담을 다 배석을 했는데 두 분 살벌할 때는 되게 살벌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서로 경청할 땐 경청했고 심지어 트럼프는 자기 참모들한테 야 봐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거 나도 그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역사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예. 되게 재밌으셨겠다. 그럼에도 저는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섞질 않더라고요. 방위분담금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을 때가 언제인 듯 싶게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서로 듣고요. 근데 아베 총리가 했었던 것은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와 반도체 문제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텝이 꼬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풀어준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무슨 아닌가라는 역할을 하세요? 상상력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아니 뭘 역할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산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은 자신의 삶을 살기에 노력하세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제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는 또 다른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뭐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숙 여사 부분이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역 외교, 다자 외교 부분의 한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고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니
다자 외교, 뭐 신남반 신북반을 통해서 시장을 다변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외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는 시장 다변화하고 마찬가지예요. 인도 중요하죠. 근데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18년 7월인가요? 하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7월 달에 가셔서 네. 국빈 방문하셨고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그 당시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정상선언에 허황우 기념공원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있었어요. 2018년 7월이네요. 예. 18년 7월이죠. 그리고 11월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가신 거죠. 근데 그간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교 현장에서는 너희 대통령 오시라, 너희 영부인 오시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이 레벨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고위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 레벨이 붙으면 거의 정상급이란 뜻이에요. 혹은 하이어스트 파서블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 가능한 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7월에 만나셨을 때 모디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소위 케미가 잘 맞으셨대요. 왜냐하면 예정에도 없었던 뭐 일정을 모디 총리가 다 제안해요. 지하철 타고 지하철도 일정이 사진을 없었어요.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수행원들 얼마나 뛰었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며 가며 말씀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뭐 이런 11월에 종교 행사도 있고 허황우 기념공원도 있으니 한인도 관계 증흥을 위해서는 고위급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랬다는 건데 대통령이 여기 증언에도 나왔지만 내가 또 4개월 만에 가기가 면구하다. 그런 사이에 그 인도 측에서 자꾸 고위층 누구 이렇게 온 거고요. 우리가 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우리 영부인이 가면 괜찮아 어떨 것 같아 물어본 것이 우리가 먼저 영부인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외교를 하는 나라이고 그 외교가의 소위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데 알았어 영부인 간다 이렇게 못해요. 실무도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면 영부인 정도 가시는데 어떠한 소위 외교적 의전이 가능해? 니네들 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고 인도 총리실에서 그걸 너무 먼저 알아서 고맙다고 해서 바로 초청장이 온 거죠. 근데 외교부가 지금 반박하는 사실 입장을 내서 외교부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외교부가 출신이시잖아요. 차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외교부가 아닌 것 같아서. 스텝들은 다 똑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스텝은 똑같은데 왜 바뀌었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좀 정쟁화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나와서 확인해줬고 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걸 좀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 고생하신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교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 네, 많은 장단의 춤을 추시네요. 아이고, 많은 장단의 춤. 네, 사실 외교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는 여러모로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암암리에 나오던데요. 뭐 갑자기 초치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네. 제가 그래도 여쭤볼 건 다 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말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자기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심. 근데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좀 가리고 밀고 당기고 협상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상들 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까지 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니까 총리들이 외교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 임기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총리는 5년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오래 있으니까 그들은 늘 만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저런 회의가 많잖아요. 다자회의.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가 두텁더라고요. 거기에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사람이 가려면 진입장벽이 있대요. 근데 그걸 뚫으려면 정말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가야 돼요. 그걸 뚫으려면 또 인간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심밖에 없다. 우리나라 이거 어렵다. 이거는 해줄 수 있다라는 진심과 함께 또 대통령의 말인가 그것은 매우 무겁게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증언이 여기 정확하게 담겨 있죠. 나는 그런 게 처음에 쉽지 않을 줄 알았다.
근데 우리가 촛불 혁명 이후 매우 평화적인 그리고 제도에 맞춰서 탄핵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내가 당선되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너무 높이 평가하더라. 그 당시에는 유럽의 구구 트럼프 뭐 이렇게 소위 마초들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절차를 목도한 세계 정상들이 내가 처음 간 다자회인 함부르크 G20에서 다 나와서 만나자고 했다.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다. 그래서 피플 파워다. 그것이 국민의 저력이다. 그러니 나는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 과정에도 우리가 G7에 2번 연속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잘한 것보다도 국민의 저력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변방에서 중심이라는 그걸로 본인의 절치부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이 참고서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구절은 반드시 꼭 보시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좀 너무 마케팅 같은데. 네, 아니 그래도 근데 650쪽을 다 보긴 어려우실 테니까. 왜 봐야죠. 참나. 대통령이니까. 이거 되게 쉽게 읽혀요. 네. 읽힌다고 그러더만요. 구어체고 대화체니까요. 금세 읽힙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예. 저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그러니까 예. 파트 1, 파트 2인데 그 부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은 회한이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통탄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예. 리더들은. 근데 어쨌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양산에 1년 정도 계셨던 그 지점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저도 연구실에서 멍 때릴 때 많았는데 연구실을 돌아오니 그러니 그 지도자의 고독, 지도자의 회한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일부라고 생각이 파트 1.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분이요. 그거는 좀 읽어주세요. 물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저는 웰컴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정답인 것이고요. 이걸 참고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전체 책을 다 읽으시라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책이 그 디테일이 강한 책이어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서 좀 못했던 이야기 혹은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그럼 해주시죠. 글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지도자가 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혹은 대통령 문재인을 정당화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책, 본인의 후회 등을 그대로 담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독자분들 또 이러한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교훈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댓글을 한참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못 봤었는데 좀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이거는 쌓인 건 줘도 버리는데 무슨 기대를 하죠? 제가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랬는데 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보시겠다고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린다고요, 누가?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사저에서 발견된 어떤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교수님 오늘 굉장히 길게 또 이야기 해봤는데요. 말씀처럼 이 책을 두고 토론도 재미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반 토론에서 찬반 토론 만들어주면 오실게요. 올게요. 그럴까요? 여기서 이 책을 비판하는 정말 건전한 분 오시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 하면 뭐 그때는 이랬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모두까기도 아니고요. 그냥 돌려차기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아파요. 제발 읽고 이게 관련된 논의를 해보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대담자로서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24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나오십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